아빠 나왔어. 내가 준우 지킬게. 용인 하늘공원 묘비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아이를 업은 채 소녀는 아들의 무덤을 향해 울고 있었죠. 누구냐? 박 회장이 다가서자 소녀는 묘비 뒤에 무언가를 황급히 숨기고는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소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덤 뒤에 남겨진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가슴 속에 품어둔 소원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VIP 진료실. 폐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상당히 진행됐고요. 75세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군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됐네. 박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럽게 몇 달 더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남은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일 뿐이었으니까요. 비서가 부축하려 하자 박 회장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용인 하늘공원으로 가세. 네. 그런데 오늘은 민우 도련님 기일이. 그래서 가는 거야. 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간 박 회장을 모셔온 그였지만 회장님이 아들 묘소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박민우.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아들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용인으로 향하는 길, 박 회장은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저를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요. 아들이 활짝 웃으며 갓난아기를 안고 왔던 날. 하지만 박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었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데려오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 엄마는 출산 후유증으로 함께 숨졌습니다. 박 회장은 손녀의 존재조차 확인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은 혼란스러웠고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죠. 후처가 말했었어요. 찾아봤지만 친척도 없고 아이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복지시설로 갔을 거예요. 박 회장은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 손녀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갔어요. 아니, 잊으려 했는지도 모르죠. 아이를 보면 아들이 떠올라 너무 아팠으니까요. 회장님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박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우야, 애비도 곧 따라간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도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 인적이 드문 산 중턱, 묘지 입구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20m쯤 떨어진 아들의 묘소 앞에 한 소녀가 서 있는 게 보였죠. 19, 아니 이제 갓 20살이나 되었을까요? 낡은 청바지에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 그리고 등에는 큼지막한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소녀는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나왔어. 그러고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죠.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나 약속 지킨다? 나 준우 절대 포기 안 해. 박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동생 준우, 아빠가 남겨준 내 동생.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학교 보내고 사람답게 키울 거야. 나 진짜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소녀는 맹세하듯 하지만 애원하듯 죽은 아비에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박 회장은 저도 모르게 발을 떼고 말았습니다. 바스락 마이너스. 마른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누구냐? 소녀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 퀭한 눈과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박 회장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묘비 속 아들의 사진과 똑 닮은 눈매. 저 아이는 핏줄이었습니다. 아, 아가씨.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고 박 회장이 손을 뻗으며 다가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소녀는 짐승처럼 경계하며 묘비 뒤쪽으로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황급히 묘비 뒤 틈새에 구겨 넣는 게 보였죠. 오지 마세요. 아니, 나는 해치려는 게 아니다. 잠깐 이야기 좀.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소녀는 등 뒤에 아기를 감싸 안으며 도망치듯 언덕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저기, 잠깐만. 아가씨. 박 회장이 다급히 불렀지만 소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넘어질 듯 위태롭게 뛰어가는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박 회장은 멍하니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기분. 왜 저렇게 겁을 먹었을까? 그리고 아까 묘비 뒤에 뭘 숨긴 거지? 박 회장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녀가 울며 앉아있던 자리엔 눈물 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죠. 그는 소녀가 황급히 손을 뻗었던 묘비 뒤편을 살폈습니다. 오래되어 대리석이 살짝 깨진 틈새. 그곳에 검은 비닐봉지가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을 넣어 꺼내보니 묵직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비닐을 뜯어내자 낡은 편지 뭉치와 작은 인감도장, 그리고 녹슨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도장은 박 회장이 아들에게 물려줬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들. 가장 위에 놓인 편지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로 할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9살 서연이에요. 오늘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찾으라고 했는데 새엄마 아줌마가 절대 안 된대요. 전화도 못하게 해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종이는 쭈글쭈글했습니다. 아이가 편지를 쓰며 흘린 눈물 자국이겠죠. 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1년 뒤, 2년 뒤, 날짜가 바뀔 때마다 아이의 글씨체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빠 기일이에요. 새엄마가 제 이름을 바꾸래요. 이제부터 저는 이서연이래요. 박서연으로 살면 동생 준우를 고아원에 보낸대요. 할아버지, 저 동생 지켜야 해요. 아빠가 남긴 동생이거든요. 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중학생 됐어요.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 언니 거 얻어 입었어요. 밤에는 몰래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준우 분유값이 많이 비싸요. 할아버지 부자라고 들었는데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고등학교는 포기했어요. 준우가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쉴 수가 없어요. 새엄마는 빚만 남기고 도망갔어요. 빚쟁이 아저씨들이 매일 찾아와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바로 오늘 쓴 편지였죠. 할아버지, 이제 저는 20살이에요. 제 등 뒤에 있는 준우는 이제 10살이고요. 10년 동안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묘소에 오시지 않을까 해서 매년 기일마다 몰래 와서 편지를 숨겨뒀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만났네요. 준우가 또 아파요. 수술해야 한대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아빠 묘소에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빚쟁이들 피해서 멀리 떠나요. 할아버지, 혹시라도 이 편지 보시면 우리 불쌍한 준우, 제발 한 번만 찾아주세요. 저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제 동생 준우는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박 회장은 편지 뭉치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고요한 산속에 늙은 아비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제 자식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어린 손녀는 갓난아기 동생을 업고 그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고작 10살 배기가 동생을 살리겠다고 학교도 포기하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박 회장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제라도 자신이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박 회장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소녀가 사라진 숲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저택으로 돌아온 건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난 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밖에서 손녀가 추위에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 집안의 이 안락함이 오히려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후처인 강선미와 그녀가 데려온 아들, 의부사들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하하호호 웃고 있었죠. 박 회장이 들어서는 인기척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 여보, 오셨어요? 병원 다녀오신다더니 늦으셨네요. 강선미가 득달같이 달려와 팔짱을 꼈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박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품 안쪽 주머니에 든 편지 뭉치를 꾹 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늦게 나와서 말이야.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던가요? 별일 없으시죠? 강선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시한부라는 말이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였죠. 별거 아니라더군. 약만 좀 먹으면 된대. 박 회장의 대답에 강선미와 소파에 앉아있던 강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박 회장은 그 실망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강민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 회장은 그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짐짓 덤덤한 목소리로 툭 미끼를 던졌습니다. 오는 길에 문득 죽은 민우 생각이 나더군. 민우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강선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은 왜요? 그냥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런가.
민우 녀석, 정말 핏줄 하나 안 남기고 간 건가 싶어서 말이야. 혹시라도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걷어야 하지 않겠나? 순간 강민재의 손이 와인잔 줄기를 꽉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강선미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민우 씨 결혼도 안 했고 여자도 없었다고요. 제가 다 알아봤었어요. 그래, 확실한가? 박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선미를 쏘아봤습니다. 강선미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목소리 톤을 높이며 억울하다는 듯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당신 아들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뒷바라지했던 거 모르세요? 1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왜 꺼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민재가 친아들처럼 당신 모시고 있는데 섭섭하게 정말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아 넘어갔을 연기였죠. 하지만 주머니 속 편지의 내용을 아는 지금 그 모습은 구역질이 날 뿐이었습니다. 알겠네. 피곤하니 그만 쉬어야겠어. 박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은요? 생각 없어. 차갑게 내뱉고는 2층 서재로 향하는 박 회장의 뒷모습을 두 모자는 날 선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발소리가 2층 복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강민재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쳤습니다. 엄마,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죽은 형 얘기를 꺼내? 강선미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10년이야. 무려 10년 동안 감쪽같이 속였는데 이제 와서 알 리가 없지. 그리고 그 계집애들 내가 손을 다 써놨어. 이름도 바꿨고 신분 세탁까지 해서 찾고 싶어도 절대 못 찾아. 그래도 불안하잖아. 아까 눈빛 봤어? 나 쳐다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 만약에라도 그 애들 찾아내면 우린 끝이야. 유산이고 회사고 다 뺏기는 거라고. 강민재가 불안에 떨며 다리를 달달 떨자 강선미가 아들의 손등을 탁 쳤습니다. 정신 차려. 늙은이가 알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길어야 1년이라고. 오늘 별거 아니라고 한 거 다 센 척하는 거야. 저 영감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강선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저 영감 죽으면 이 집도 회사도 다 내 거야. 그때까지만 효자인 척, 착한 아내인 척 하면 돼. 알았지? 알았어. 엄마만 믿을게. 탐욕에 눈이 먼 두 모녀가 건배를 하며 낄낄거리는 그 시각. 2층 서재에 들어온 박 회장은 문을 잠그자마자 책장 뒤편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꺼낸 편지 뭉치와 도장, 열쇠를 떨리는 손으로 금고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눈과 귀가 멀어 너희들을 그 지옥 속에 방치했구나. 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장 김태석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움직여야겠네. 보안이 생명이니 자네가 직접 움직여. 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사람을 찾아야 해. 내 죽은 아들 민우에게 자식이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 기록부터 다 뒤져. 이름은 개명했을 거야.
나이는 20 정도 갓난아이도 있고 박 회장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강선미와 강민재 그 두 사람 뒷조사도 다시 시작해 1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놈들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먼지 하나까지 다 찾아내.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네. 오늘 밤새서라도 찾아내. 내 손주들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두면 안 돼. 알겠나? 전화를 끄는 박 회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분노와 복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 회장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불빛과는 정반대인 서울 강북의 낡은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습한 반지하 방에서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울음소리.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작은 생명의 비명과도 같았죠. 서연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동생 준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100일이 지난 핏덩이 같은 동생.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준우야, 왜 그래? 배고파? 응? 누나 여기 있어. 그런데 아이를 안은 서연의 팔에 소름 끼치는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불덩이를 안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불을 켜고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죠. 준우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쉥 마이너스 하며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일 듯 말 듯 위로 돌아가고 있었고 작은 팔다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준우야. 정신 차려. 준우야. 서연은 손을 벌벌 떨며 구석에 놓인 고막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삐빅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 이 작은 아기에게는 치명적인 온도였습니다. 돌발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돌발진인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고열이 치솟아 뇌 손상까지 올 수 있다는 무서운 병. 서연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늘어져 있는 낡은 트레이닝복 바지에 위에는 얇은 티셔츠 한 장이 전부였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죠. 그녀는 얇은 포대기로 준우를 꽁꽁 싸맸습니다. 지갑을 찾았습니다. 낡은 장지갑을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재산 23,000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비는 다음 주에나 들어올 예정이었고 월세 내고 남은 돈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택시비 내면 병원비는 어떡하지? 잠깐의 망설임이 스쳤지만 품 안에서 준우가 꺽꺽거리며 숨을 헐떡이자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조금만 참아, 준우야. 누나가 살려줄게. 끄떡없어, 알았지? 새벽 2시의 골목길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슬리퍼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큰 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아스팔트에 긁혀 쓰라렸지만 등 뒤에 엎인 동생의 뜨거운 체온이 더 무서웠습니다. 대로변에 도착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택시요. 빈차 표시등이 켜진 택시 한 대가 속도를 줄이다가 서연의 행색을 보고는 그냥 쌩하니 지나쳐버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맨발의 슬리퍼,
거기에 아기까지 업은 앳된 여자아이. 돈이 없어 보였거나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었겠죠. 아저씨, 제발요. 아기가 아파요. 서연이 울면서 소리쳤지만 택시는 매정하게 멀어졌습니다. 야속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과 동생을 외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낡은 개인 택시 한 대가 서연 앞에 끼익하고 멈춰 섰습니다. 학생, 왜 그러고 있어? 어디 급해? 아저씨, 병원요.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요.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아이고, 얼른 타. 빨리. 기사님은 서연이 타자마자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는 새벽의 텅 빈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준우의 가슴을 계속 문질렀습니다. 준우야, 숨 쉬어. 응? 제발 숨 좀 쉬어. 아이는 이제 울 힘도 없는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물방울이 아이의 뜨거운 볼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튀어나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경기를 해요. 열이 40도예요.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준우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기계들이 부착되고 간호사들이 아이의 옷을 벗겨 미온수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안 잡혀요. 아기 탈수가 너무 심해요. 발등에 나. 빨리 해열제부터 투여해. 바늘이 준우의 얇은 발등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으앙 하고 터지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시간, 아니 1년 같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행히 해열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땀을 닦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많이 놀라셨죠? 다행히 열성 경련은 멈췄습니다. 돌발진이에요. 사는 거죠? 괜찮은 거죠? 네, 당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탈수 증세가 심해서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혹시 뇌수막염 합병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입원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이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현실의 벽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터덜터덜 원무과 창구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직원은 피곤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간 응급진료비랑 검사비 합쳐서 28만 5천 원입니다. 입원 수속하시려면 일단 이것부터 결제해 주셔야 해요. 28만 5천 원. 서연의 주머니 속엔 택시비를 내고 남은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지금 지갑을 급하게 나오느라 안 가져와서요. 일단 입원부터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아니, 모레 알바비 들어오면 꼭 낼게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섞어가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안 됩니다. 요즘 응급실 튀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보호자분 신원 보증이라도 확실해야 하는데 학생이신 것 같은데 부모님은 안 계세요? 부모님.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요. 그럼 안 됩니다. 수납 안 되시면 약 처방만 받고 퇴원하셔야 해요. 퇴원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애가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집에 가요?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병원의 시스템은 가난한 남매에게 너무나 차갑고 견고했습니다. 서연은 로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 안쪽 처치실에서 준우가 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준우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제발. 서연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로비 건너편 자판기 앞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통화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짜증이 난 듯 보였죠. 아, 알았다니까. 이사회 안건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김전무 그 자식은 왜 자꾸 딴지야?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며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툼한 명품 장지갑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라 소리가 났을 법도 한데 남자는 화가 나 있었는지 눈치채지 못하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죠. 묵직했습니다.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보였습니다. 이거면 준우 입원시킬 수 있는데.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갑을 가지고 원무가로 가서 병원비를 내면 동생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그랬어.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것에 손 떼면 안 된다고. 준우한테 부끄러운 누나가 될 순 없어. 서연은 지갑을 꽉 쥐고 남자를 향해 뛰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이봐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남자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그는 위아래로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낡은 티셔츠, 맨발의 슬리퍼, 헝클어진 머리.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야? 너 나 불러?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서연이 두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뒷주머니를 확인하더니 서연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나. 서연이 속으로 삼키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너 거기서 봐. 강민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너 내 지갑에서 뭐 뺐냐? 네. 무슨 말씀을? 줍자마자 바로 쫓아와서 드린 건데. 웃기지 마. 여기 있던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없어졌잖아. 현금은 그대로 두고 수표만 쏙 빼가면 모를 줄 알았어? 강민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정말 아니에요. 맹세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골을 하고 와서 착한 척 지갑 주워주는 척하면서 뒤로 챙겨. 요즘 애들 아주 영악해 빠져가지고. 강민재는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연은 힘없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경비, 여기 경비 없어. 강민재의 고함에 보안 요원 2명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인연이 내 지갑 털었다. 당장 경찰 불러. 그리고 CCTV 돌려서 증거 확보해. 아,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연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놓으세요. 전 정말 안 훔쳤어요. 저기 응급실에 우리 아기가 있다고요. 아픈 동생 병원비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제가 무슨. 서연이 울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강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봐. 돈 필요하니까 훔쳤네. 딱 봐도 견적 나오네. 야, 짐 뒤져봐. 훔친 수표 어디다 숨겼는지. 보안 요원이 서연이 메고 있던 낡은 기저귀 가방을 빼서 바닥에 쏟았습니다.
기저귀 몇 장, 젖병, 그리고 아기 수첩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강민재는 발로 물건들을 툭툭 건드려 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아기 건강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맨 뒷장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 사진. 서연이 갓난아기 준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재의 동공이 순간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서연의 얼굴과 지금 자신의 앞에서 울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 눈매, 그리고 이 분위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10년 전 어머니 강선미가 찢어버리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진 속 그 남자, 박 회장의 죽은 아들, 박민우. 이 아이는 박민우를 닮았습니다. 특히 저 억울해하며 치켜뜬 눈매가 박 회장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너, 본명이 뭐냐? 강민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인데요.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이 뭐야? 어릴 때 돌아가셔서 몰라요. 강민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찾지 말라고 했던, 찾으면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간다고 했던 그 씨앗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었죠. 하늘이 돕는구나. 박 회장이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하다니. 강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서 수첩을 빼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런 도둑년이 병원에 있으면 다른 환자들 물건도 위험해. 당장 끌어내. 이사님, 하지만 수표가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응급실에 아기가. 보안요원이 머뭇거렸지만 강민재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이 병원 이사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야. 진료 거부해. 아기가 죽든 말든 도둑년 동생까지 우리가 봐줄 의무 없어. 안 돼요. 이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훔쳤다고 할게요. 제발 우리 준우만. 준우 링거만 다 맞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민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당장 쫓겨나면 준우는 죽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강민재는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서연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치워. 재수없게 어디서 몸에 손을 대? 서연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연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준우야, 안 돼. 우리 준우 데려가야 해요. 준우야. 서연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재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며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거 돌려주세요. 그건 제 거예요. 서연은 다급하게 일기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일기장을 들어 올리며 강민재에게 보여줬어요. 이사님, 이상한 일기장인데요? 강민재가 일기장을 빼앗아 봤습니다. 자물쇠를 흔들어 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열쇠는 어디 있어? 없어요. 돌려주세요. 그건 우리 아빠 유품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민재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유품? 그래. 그럼 더 확인해 봐야겠네. 혹시 훔친 거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저음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노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죠. 아버지. 강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회장이 왜 여기 있는지, 모든 상황을 봤는지 알 수 없었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어요. 10년을 찾아 헤맸던 손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하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퀭했어요. 옷은 낡았고 신발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황급히 물러섰어요. 아버지, 이 여자는 병원비를 안 내고 소란을 피워서 닥쳐. 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강민재를 관통했습니다. 강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박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아가씨 이름이 뭐지? 이서연이요. 본명은?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노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박서연이요.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어요. 재벌 회장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내 손녀 서연이. 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래, 내 할아버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 회장은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은 사색이 됐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잠깐만요. 증명할 게 있나요? 그냥 이름만 같은 걸 수도. 강민재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연에게서 떨어져 품속에서 작은 황동 열쇠를 꺼냈어요. 이게 증명이 될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열쇠를 알아봤어요. 아빠가 남긴 일기장의 열쇠. 편지와 함께 묘소에 숨겨뒀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 회장이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종이는 빛바랬지만 아들 민우의 필체는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선미에게 완전히 속고 계신다. 그녀는 내 뒤를 캐고 있다. 오늘 서류를 발견했다. 그녀가 내 아이들 서연이와 뱃속의 준우를 고아원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연이의 이름을 이서연으로 바꾸고 내 호적에서 파버릴 서류를 준비해뒀다. 아버지가 이걸 아시면 쓰러지실 텐데.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회장님. 뒤따르던 김태석 비서실장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박 회장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그 독사 같은 년놈들을 집에 들이고 내 손으로 내 새끼를 죽였구나. 박 회장의 통곡 소리가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앉아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까는 그저 안쓰러운 소녀로만 보였던 아이. 하지만 이제 보니 죽은 아들 민우의 눈매를 쏙 빼닮은 자신의 하나뿐인 핏줄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서연이니? 서연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야윈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길에서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할애비가 죄인이다. 아버지.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가 유언처럼 남겼던 말. 할아버지를 찾아라.
그 할아버지가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의 세월,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낸 손녀의 등은 너무나 작고 여렸습니다. 김 실장, 박 회장이 서연을 품에 안은 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 준비해. 가장 빠른 걸로. 김 실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소집해. 내 아들 죽인 그놈들, 그리고 내 손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그년들.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박 회장의 눈빛이 핏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10년을 돌아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절한 응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온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강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 아버지가 눈치챈 것 같아. 그리고 그 기집애를 찾았어. 병원에 제 발로 기어들어왔더라고. 일단 내가 쫓아내긴 했는데 아버지가 보기 전에 빨리 손 써야 해. 서류고 뭐고 다 태워버려야 한다고. 강민재의 차가 저택차고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동도 끄지 않은 채 헐레벌떡 현관문으로 뛰어들어갔죠.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엄마, 빨리요. 시간 없어요. 거실에는 루이비통, 샤넬 여행 가방들이 입을 벌린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선미는 금고를 털어 현금 다발과 금괴, 다이아몬드 목걸이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다 번져 기괴해 보였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이것만 챙기면 돼.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적힌 수첩 챙겼니? 그거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 챙겼어요. 아, 그깟 옷까지 좀 그만 넣고 빨리 나오라니까요. 아까 병원에서 아버지 비서차를 봤다니까요. 강민재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나, 이게 얼마짜린데? 탐욕에 눈이 먼모자는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1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박 회장의 피땀이 서린 저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대교를 건너는 내내 그들은 백미러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겠지? 아버지 성격 알잖아. 한번 물면 안 놓는 거. 강민재가 핸들을 쥐고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수석에 앉은 강선미가 도끼 어린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일단 베트남으로 가서 신분 세탁하고 스위스로 넘어가면 돼. 거긴 내 아버지 손길도 못 미쳐. 우리가 빼돌린 돈이 500억이야. 그 돈이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렇지? 하. 맞아. 500억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두 사람은 미친 사람들처럼 웃어젖혔습니다. 새벽 4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가장 빠른 베트남행 티켓을 끄는 두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서둘러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한산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지나가는 청소부조차 의심스러워 보였죠. 빨리 좀 걸어. 강선미가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저 게이트만 통과하면 자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올렸습니다. 삐빅 마이너스. 그런데 평소라면 열려야 할 게이트가 열리지 않고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뭐야?
고장났나? 강민재가 당황하여 여권을 다시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재 씨, 강선미 씨, 급하게 어딜 가십니까? 등 뒤에서 서늘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얼어붙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박 회장의 비서실장 김태석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과 수십 명의 경찰, 검찰 수사관들이 출국장을 에워싸고 있었죠. 김 실장? 강선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행기 표는 취소하셔야겠습니다. 두 분이 가실 곳은 베트남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니까요. 김 실장의 신호와 함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박노식 회장 부인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강선미가 악을 쓰며 가방을 휘둘렀지만 형사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선미 씨, 당신을 살인, 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강선미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살인이라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사고였잖아. 브레이크가 고장난 단순 사고였다고.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강민재가 병원 로비에서 놓치고 간 박 회장이 열쇠로 연 박민우의 일기장 사본이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더군요. 당신들이 정비소 직원 매수해서 브레이크 오일 선 자른 것. 그리고 민재 씨가 인감도장 훔쳐서 10살 서연 양과 뱃속의 아기를 호적에서 파내고 고아원 서류 조작한 것까지. 김 실장은 싸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회장님 지시로 당신들이 은닉해둔 차명 계좌 500억 전액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빈털터리입니다. 뭐라고? 강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500억? 그 돈 하나 믿고 도망치려 했는데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놔. 강선미는 미친 사람처럼 발광했습니다. 형사들이 그녀를 질질 끌고 가자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추태를 부렸습니다. 공항에 있던 여행객들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며 수군거렸죠. 재벌가 사모님의 우아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좀 살려줘. 내가 시켰다고 해. 응? 내가 다 꾸민 일이라고 하란 말이야. 끌려가던 강선미는 아들 강민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강민재는 멍한 눈으로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형사에게 팔이 꺾인 채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엄마가 그랬어. 형 죽이면 다 우리 거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자의 모습. 김 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확보했습니다. 네. 짐승들이 서로 살겠다고 지저대고 있습니다. 서연 아가씨와 준우 도련님 곁을 지켜주십시오. 뒷정리는 제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실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0년 전 의문사한 민우 도련님의 원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공항 로비에는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두 죄인의 비명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공항에서의 소란이 정리되고 병원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VIP 특실, 푹신한 침대 위에는 고비를 넘긴 갓난아기 준우가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죠.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태석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리 주게.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심했던 건 아니었지만 과학적인 증거를 마주하니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박 회장이 침대맡에 앉아있던 서연을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 검사 결과 준우가 내 친손자가 맞다고 나오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10년 전 그 독사 같은 강선미가 내 아들 민우가 죽었다고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갓난아기가.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 새엄마가 아빠랑 저를 집에서 쫓아내면서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아빠가 죽었다고 말할 거라고. 만약 우리가 살아서 입이라도 뻥긋하면 그때는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박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장례식까지 치렀던 것이 모두 강선미의 연극이었던 겁니다. 그럼 민우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네. 아빠는 10년 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다 작년에 식당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나 재혼하셨고요. 그렇게 늦둥이 준우가 태어난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두 분이 교통사고로. 그만. 박 회장은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쫓겨나 비참하게 살다가 불과 몇 달 전 진짜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피덩이 준우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내 아들 민우가 끝까지 너희를 지키려 했구나. 박 회장은 잠든 준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 민우의 눈매를 쏙 빼닮은 아이. 이 아이는 칠순 노인이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 신이 보내준 기적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당장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 일정을 잡으셔야. 서연이 놀란 토끼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치료요?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박 회장은 주치의의 말을 손짓으로 막으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김 박사, 그만두게.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억지로 병실에 갇혀서 링거줄 꽂고 몇 달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지만 회장님, 폐암 말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안 하시면 남은 시간이 3개월도 채 안 됩니다. 폐암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막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10년의 고생 끝에 겨우 가족을 찾았는데 3개월이라니요. 할아버지, 안 돼요. 저 무서워요. 가지 마세요. 서연이 박 회장의 옷소매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피를 토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인 노인의 평온한 눈빛이었죠. 서연아, 슬퍼하지 마라. 할애비는 오히려 감사하단다. 네, 신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줄 알았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로 외롭게 죽어가는 벌 말이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너희를 보내주셨잖니. 박 회장은 잠든 준우와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면 그건 슬픈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야. 너희에게 못해준 10년치 사랑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니까.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퇴원 수속 밟아. 그리고 내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다시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박서연 그리고 박준우. 이 두 아이에게 상속한다.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재단도 설립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자. 병원 냄새나는 여기 말고 따뜻한 밤 냄새나는 우리 집으로. 가서 준우 목욕도 시키고 너 예쁜 옷도 사입히고. 할애비가 죽기 전에 가르쳐 줄 게 많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하고 따뜻해서 더 이상 떼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가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준우랑 셋이서 사진도 찍어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하고. 그래, 그래. 다 하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보자.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포대기에 준우를 소중히 안았죠. 세 사람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비록 할아버지의 등은 조금 굽었고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든든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될 그들의 3개월.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사랑을 완성해가는 생애의 가장 눈부신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1년 후 어느덧 다시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낡은 패딩 하나로 추위에 떨던 소녀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털모자를 푹 눌러 쓴 꼬마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뒤뚱뒤뚱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에 재미를 붙인 갓 돌이 지난 준우였죠. 으쌰, 다 왔다. 준우야, 여기야. 서연은 나란히 서 있는 2개의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1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빠 박민우, 그리고 지난 가을 편안한 미소로 눈을 감으신 할아버지 박노식 회장의 묘소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저희 왔어요. 서연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묘비에 쌓인 눈을 장갑 낀 손으로 정성스레 털어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도 오늘 준우 보여드리려고 꽁꽁 싸매고 왔어요. 준우야, 할아버지랑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오, 우야. 준우가 뭔지 모를 옹알이를 하며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1년은 서연에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할아버지는 기적처럼 6개월을 더 버티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준우의 재롱도 보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죠. 할아버지는 떠나시기 전 서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하마. 대신 고맙다. 내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해줘서.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서연과 준우 앞으로 모든 유산을 남기셨고 전문 경영인들에게 회사를 맡기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서연은 학비 걱정 없이 원하던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죠. 할아버지, 저 이번 학기 과 수석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할아버지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서연은 차가운 비석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안 울어요. 예전에는 세상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제 뒤에는 할아버지랑 아빠가 계시고 제 옆에는 준우가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부지고 씩씩했습니다. 1년 전 병원 로비에서 쫓겨나며 울부짖던 그 나약한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가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준우야, 이제 가자. 할아버지 추우시겠다. 서연이 손을 내밀자 준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맘마. 그래, 집에 가서 따뜻한 코코아 마시자. 두 사람은 다시 눈 덮인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눈보라가 흩날렸지만 두 남매는 춥지 않았습니다. 서로 잡은 두 손의 온기가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송이가 마치 할아버지와 아빠가 보내는 축복처럼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홀로서기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삶. 서연은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앞날엔 시련보다 더 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